1961년 8월 22일 늦은 저녁, 영국 버킹엄셔주의 한 옥수수밭. 22살의 발레리 스토리와 그녀의 남자친구 36살의 마이클 그렉스턴은 작은 자동차 안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연구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습니다. 오붓한 시간도 잠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창문을 내렸더니 웬 남자가 리볼버 권총을 들이밀며 서 있었습니다. 복면한 남자는 당신들을 해치진 않겠다며 자기는 심신이 지쳐 있고 뒷좌석에 태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총을 들이대는 남자에 겁먹었던 커플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자는 마이클에게 계속 운전하게 시켰고 목적지 없이 차는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반쯤 남자는 마이클에게 담배와 음식을 사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발레리가 인질이었기에 마이클은 순순히 남자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다시 또 운전해 가면서 마이클은 지금 가진 돈과 이 차를 줄 테니 제발 자기들을 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돈은 필요 없다며 마이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뚜렷한 동기나 목적도 없이 남자는 그저 그렇게 셋이 차 안에 같이 있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자 남자는 차에서 좀 자야겠다며 A6 도로의 구석으로 가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본인이 자는 동안 도망칠 수 없도록 마이클의 넥타이를 풀어 발레리의 양손을 뒤로 묶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이클에게 차에 있던 가방을 자신에게 건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이클이 가방을 건네려는 순간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마이클은 남자의 총에 즉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발레리는 너무 놀라 무슨 짓이냐며 소리칩니다. 남자도 당황한 듯 마이클이 가방을 너무 빨리 건네려 하자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울부짖는 발레리를 협박하며 차량 뒷좌석으로 불러 끝내 강간합니다. 그런 다음 운전석에 쓰러진 마이클을 차에서 꺼내 길에 버려두고 이 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발레리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후 발레리는 마이클과 함께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남자는 차량으로 돌아가면서 총 7발의 총알을 난사했습니다. 그중 4발이 발레리의 어깨를, 한 발은 그녀의 목을 맞췄지만 이른 아침 행인이 그녀를 발견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발레리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척수에 총을 맞아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만 증인도 증거도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찰은 인근 숙박업소와 교통수단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월 24일에 런던 시내버스 좌석에서 손수건에 감싸진 389경 리볼버 권총이 발견됩니다. 타는 조사 결과 이틀 전 커플을 쐈던 범행 도구로 밝혀졌으나 지문은 모두 닦여진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인 8월 29일 사건 당일 그 근처에서 1956년형 모리스 마이너 차량을 운전하는 남자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등장했고 이를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되었습니다. 몽타주는 8월 31일 발레리에 전달되었으나 그녀는 복면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해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 호텔에서 탄피가 나왔고 이는 사건 현장의 총알과 일치하였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숙박부를 확인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찾아냅니다. 경찰이 인물을 추적하는 도중 제임스 라이언이 투숙일 밤 피터 알폰이라는 자와 객실을 맞바꾼 것이 확인되어 용의자는 2명으로 확정됩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숙박부에 기록해 수상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회복 중인 발레리에게 피의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당시 범인이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눈동자만큼은 파란색이었고 범인 특유의 억양을 기억하며 특히 TH 발음을 F로 발음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범인은 범행 도중 발레리에게 Be quiet, will you? I'm thinking.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피의자 식별 확인 절차는 피의자가 이 문장을 그대로 말하고 발레리가 이를 듣고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알폰의 문장을 들은 발레리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언했습니다.
그 다음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제임스 헬리티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녀는 몇 번이고 그가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력은 제임스 헨리티로 집중되었습니다. 25살의 그는 과거 자동차 절도와 무면허인 상태로 미숙한 운전을 하는 등의 혐의로 전과 사범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자 그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조사 결과 날짜를 착각하거나 장소를 얼버무리는 등 굉장히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헬레티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마이클 살인 및 발레리 상해 및 강간,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해를 넘긴 1962년 1월 22일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헬레티는 법정에서 자신의 사건 당일 동선을 오락가락하고 발언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그 외의 증거가 없었으며 변호인도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헬레티가 기소된 이유는 피해자에 의한 피의자 식별 확인 절차 지명 딱 하나였지 그 외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즉, 발레리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헬레티는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강도로 보기엔 초반 마이클이 차량과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한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성을 범할 목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레리의 속옷에서 두 개의 정액이 검출되긴 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정액에서 확인된 혈액형이 O형으로 헬레티와 일치하긴 했으나 당시 영국민의 40%가 O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헬레티가 전과 사범이긴 하지만 모두 절도 전과로 살인은커녕 상해 전과도 없다는 점과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범인은 강탈한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헬레티는 차량 절도 경력과는 별개로 운전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헬레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 입증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위증까지 했고 무엇보다 법원과 검사, 경찰은 발레리에 의한 피의자 식별 확인 과정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결국 항소까지 갔음에도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헬레티는 1962년 4월 4일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는 영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수였습니다. 전날인 4월 3일 마지막 가족 면회에서 내가 죽더라도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헬레티가 재판을 받을 때부터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명백한 물적 증거도 없이 오직 피해자의 증언, 그것도 피의자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만 들은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한 유죄 판결에 영국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형 집행 후 발레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이클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륜 관계와 사건의 발생은 아무 연관이 없었지만 국민은 발레리를 질타했고 무고한 헬레티를 범인으로 몰았다며 그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후 발레리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조용히 살았습니다. 유명인인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은 헬레티의 부모를 찾아 아들의 무죄를 믿는다며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헬레티의 유족들과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저명한 법률가와 학자들, 유명 정치인, 인권운동가 등이 가세하여 A6 변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이틀째인 1961년 8월 23일 새벽녘에 헬레티가 모리스 마이너를 운전했다는 목격 증언에 대해 목격 당시의 시야라든가 이동 경로, 헬레티의 운전 실력 등을 종합하여 이 목격 증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담당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 이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증인 2명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는 헬레티를 목격했다는 위증을 했음이 밝혀집니다. 사건으로부터 36년 만인 1997년 1월 마침내 영국 재심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재심을 결정합니다. 재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심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헬레티의 무죄를 믿고 싸워온 변호인들과 유족들은
진범은 못 잡는다 해도 그의 무죄는 밝혀낼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1999년 영국 경찰은 보관하고 있던 증거품 중 하나인 피해자 발레리의 속옷에서 추출한 범인의 정액에서 DNA를 채취해 헬레티의 유족 DNA와 대조한 결과 두 DNA는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헬레티 무죄론자들은 DNA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는데 법원은 2001년 헬레티의 묘지에 묘를 파 그의 시신에서 직접 DNA를 채취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DNA 대조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제임스 헬레티의 DNA와 범인의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온 후 헬레티의 무죄를 믿던 수많은 사람이 일제히 할 말을 잃은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수십 년 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발레리 스토리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레리가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내몰았다며 비난했던 언론들은 이를 두고 위험 있는 침묵이라고 높이 칭송하며 급히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발레리는 자신을 몇십 년 동안이나 거짓 증언으로 공격한 헬레티 지지자들과 유족들, 특히 유족들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레리는 유족들에 대해 어느 살인자의 엄마도 자기 아들이 그런 인간임을 인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발레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2016년 3월에 사망하였습니다.